그래도 승부를 해요. 거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많은 이유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전해주세요. 봤어요. 열받아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만 제가 고혈압이 또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 있죠. 그 끝나고 난 대신 20이 와서 20.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것들 많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걸 보았는데 기함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왜 한반도 지역을 끌고 들어오면서도 이해가 안 간다. 오늘 특별히 제가 2달 전에 마침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대학원에 기조강연하러 오신 교수님도 있고 그때 부탁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원래 이 분야에 전공이시기도 하시고 미국 정치를 잘 아시고 또 평화에 관한 강의도 하셨기 때문에 딱 맞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전쯤인가요? 확정을 해놓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만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즉 갑자기 만들어낸 강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2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한국 중립화를 위한 시민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중립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제가 알기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리아 중립화 국제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선일씨님께서 이사장님 환영하시죠. 그리고 전소왕대 부총장이신 임상수 교수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아마 이재동 교수님께서 한국 중립화 추진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립화라는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포럼에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같이 좀 주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늦게 연락하셔서 제가 역작도 고치기 어렵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운영회를 거쳐야 되는데 운영회를 거칠 만한 시간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냥 오시라 말씀을 주셔서 소개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어떤 단체인지 얘기 좀 듣고요. 시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실 이재범 교수님은 저희 생편이 그 전에 보니까 3번 오셨습니다. 이번에 4번째 오신 겁니다. 아주 친숙한 분이시고 아시다시피 원광대학교에서 정치 외교를 가르치셨고 평화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공부를 미국에서 하셨기 때문에 미국 정치에도 아주 밝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우리한테 유익할 거로 큰 박수를 주시고 반갑습니다. 이재범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너 번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해 주시는데요.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셨죠? 네.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저마다 가치관이나 내가 지향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대선을 바라봐야 될까 생각이 많이 다를 때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화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저한테 가장 큰 목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단 하나라도 줄여보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중립,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나라의 가운데 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의 가운데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휘말리지 않기 위한 외교 정책입니다. 중립 가운데 선다는데 어떠한 특정 세력과 국가의 가운데가 아니라 전쟁의 가운데 선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2016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윈변에서 추천해가지고 국회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트럼프가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했죠. 워싱턴 DC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거 전부터. 트럼프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을 일삼는 대망난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이 사람 지지하겠다. 무슨 경제 문제 이런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덜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쟁은 잘 살든 못 살든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보겠다는 거, 줄여보겠다는 거. 이게 제 목표인데 저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릴 텐데 선생님들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거 결과가 발표됐어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참 싱거웠어요. 가장 큰 패배자가 해리스가 아니라 미국 언론, 여론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서울에서 제가 무슨 미국 공부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모레 인천에 가서 대선 당선자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까지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을 것 같다. 여론조사가 49대 51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가 1% 차이, 2% 차이였어요. 50대 50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빙 선거인데 결과가 빨리 나오겠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해리스가 조금 우세하다고 나온다면은 트럼프 쪽에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 혹시라도 결과를 알기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언론보다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가장 먼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걸 갖고 쭉 비교를 해왔습니다. 먼저
대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우리한테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언론에 다 보도됐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입니다. 유권자는 대략 한 80% 되겠죠. 18세 이상. 2억 6천입니다. 보통 투표율이 미국 상당히 낮습니다. 50% 안팎인데 2년마다 선거가 실시돼요. 왜 2년마다 나면 미국 하원 의원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하고 주지사는 4년, 상원 의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투표율이 일반 선거에서는 50에서 55 정도 되지만 대통령을 뽑을 때는 60에서 6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 3억 3천, 유권자 2억 6천, 그 중에 한 65% 정도 하면 1억 6천 정도 됩니다. 1억 6천 내지는 2억 6천 명이 투표를 하는데 여론조사할 때 그 샘플로 뽑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흔한 게 1000명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1억이 넘는 유권자를 상대로 1000명을 뽑아가지고 당신 해리스 찍겠느냐 트럼프 찍겠느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51%다 해리스가 49%다 믿을만 하냐고요. 믿을만 합니다. 여론조사의 과학성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댁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간 보시죠. 이만한 3, 4인용 냄비에다가 간을 보시는데 딱 티스푼 하나 가지고 맛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싱겁냐, 짜냐, 맵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이신 어르신들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된장국을 끓인다고 합시다. 30명, 40명 가마솥에 끓여야 되겠죠. 가마솥에 된장국을 끓일 때 간을 보려면 스푼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3, 4인용 냄비에서는 티스푼 가지고 간을 봤어요. 그럼 3, 40인용 가마솥 간 볼 때는 국자로 맛을 봐야 될까요? 똑같이 티스푼 가지고 맛을 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모 집단이 한국처럼 4천만이든 미국처럼 2억 6천 명이든 1000명만 뽑으면 어느 정도 통계를 뽑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간을 볼 때 휘휘 저어야 되잖아요. 된장이 뭉쳐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된장이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 왼쪽에서 뜨든 오른쪽에서 뜨든 안에서 뜨든 바깥에서 뜨든 똑같은 맛이 나오게. 그래서 2억 6천 명을 상대로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성별로, 나이별로 골고루 뽑으면 1000명이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뭐겠어요? 100% 다 하면 됩니다. 2억 6천 명. 어마어마한 시간과 경비가 들겠죠. 그 경비나 시간 아끼려면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정확성이 전혀 확보되질 않죠. 그래서 경비를 좀 아끼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인기가 얼마냐 지지도가 얼마냐 18% 19%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구 5천만입니다. 성인 유권자를 4천만으로 잡을 때 4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아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믿을만하느냐? 믿을만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골고루 뽑았느냐? 신뢰도라는 말이 나오면 신뢰도 보통 95%예요. 그 다음에 오차 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차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됩니다. 1000명이면 1200명 정도 뽑으면 3%가 되는 거거든요. 한 2000명, 3000명 보면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5%라고 하니까 100점 만점에 95점 A 플러스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 정도는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성적 좋잖아요. 오차 한계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는 거죠. 윤석열이 18%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18 더하기 빼기 3%니까 21%가 될 수도 있고 15%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6%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격차가 6% 아니면은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룬다. 누가 조금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 6%가 차이가 나도 승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한데 둘이 똑같이 50%다, 49%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아하, 트럼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해리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걸 봐가지고 누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여론조사 실시하고 선생님도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테니까 이 여론조사의 그 논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선거 제도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펜실베니아를 10몇 번 갔다는 보도 보셨어요? 그런데 인구가 가장 많은 4천만 명인 캘리포니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인구가 조그만데 100만 명도 안 되는데 알래스카 같은데 안 가는 건 뭐 이해하죠. 그런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두 번째 많은 텍사스 한 3천만쯤 돼요. 세 번째 플로리다, 뉴욕 한 2천만쯤 됩니다. 그런 데는 안 가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10몇 번을 갔다 이거예요. 아주 웃기는 선거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점도 있어요.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미국이 독립선언한 건 1776년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합중국이 된 것은 1787년 헌법을 통해서 연방이 1789년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1788년부터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국가연합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연방제는 뭐냐 하면은 각 지방정부가 독립된 것처럼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50개, 50조가 저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단합해야 산다. 대외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자. 이게 바로 연방제입니다. 그러면 연방 대표를 뽑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당연히 인구 비례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거죠.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인구 많은 주에서는 인구가 대표가 10명씩 나가는데 인구가 조그만 주에서는 대표 1명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난다. 우리가 연방을 구성할 때는 땅이 크든 작든 인구가 많든 적든 똑같은 대표성을 지니고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지.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고 대표자들도 많이 벌는다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연방을 구성할 때는 모든 주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대표를 뽑을 때는 인구 비례로 하자. 아니다, 똑같이 하자.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양쪽이. 어떻게 하느냐? 좋다. 그럼 우리가
국회를 두 개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상원과 하원입니다. 먼저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하원 의원이 52명입니다. 두 번째 텍사스는 한 3천만 정도 되거든요. 하원 의원이 28명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인구가 작은 데는 어떡하고 적은 데는 어떡하겠어요? 알래스카 같은 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주가 6개나 됩니다. 그런 주에서는 대표가 한 명밖에 안 뽑히겠죠. 이게 이제 하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은 435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1명짜리 주도 있고 52명짜리 주도 있다. 상원 의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자고 했기 때문에 인구 관계없이 2명씩입니다. 4천만 명짜리 캘리포니아도 2명, 50만밖에 되지 않는 와이오밍에서도 2명. 근데 이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이에요. 진보당이 없습니다. 진보적인 정당. 혁명을 꺼립니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435명 다 뽑아요.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100명을 한꺼번에 뽑질 않습니다. 2년마다 3분의 1씩 뽑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상원은,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니죠.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상원은 민주당이 51명으로 다수당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직 완전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화당이 최소한 52명을 확보했습니다. 어제까지요.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안 생기고 기껏해 한 30명씩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만큼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국가다. 그럼 이제 선거 제도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선거인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Electoral College라고 합니다. 이 선거인단이 몇 명이냐? 상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 숫자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6년짜리 상원 의원 모든 주에 2명씩 100명, 하원 의원 인구 비례로 뽑힌 사람들 435명, 그래서 535명이죠. 그런데 538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워싱턴 DC,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워싱턴 DC는 수도, 특별, 군대 인구는 적어요. 100만이 안 됩니다. 우리 서울은 1000만이지만 인구의 4분의 1이지만 그렇지만은 특별구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구 자체에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은 뽑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뽑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로 최소한 선거인단 3명이 되니까 워싱턴 DC에도 3명을 주자. 그래서 535 더하기 3, 538명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반 국민은 그냥 해리스 트럼프한테 찍었지만은 왜 직접 글로 가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싹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싹쓸이라고 하고, 여기 그 정자는 말로는 승자 복식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은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54명 선거인단을 전부 다 해리스가 가져갑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명 중에서 유권자가 한 3천만 정도 되겠죠? 3천만이 투표를 했는데 해리스가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1표다. 트럼프는 1,499만 9,999표다. 딱 2표 차이잖아요. 그래도 해리스가 54명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생겼을까? 연방제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에서는 정말 독립적이기 때문에 해리스를 대통령 뽑았다. 텍사스에서는 우리는 트럼프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 주에 해당되는 선거인단은 단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표시해놨죠. 조금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미국의 인구하고 선거인단,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인단, 하원의원 수를 정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10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첫 번째 큰 주가 캘리포니아였고 두 번째가 뉴욕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남쪽에 따뜻한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텍사스가 두 번째가 되고 플로리다가 세 번째가 되고 뉴욕이 네 번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가 54라고 적은 게 상원의원 더하기 하원은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이기면은 54명을 다 가져가고 텍사스에서는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는 해리스가 이겼어요. 해리스가 54표를 다 가져간 겁니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40표를 다 가져갔어요. 플로리다에서도 트럼프가 이겼어요. 30표 다 가져갔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구야? 해리스가 이겼어요. 28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언론에 경합주라고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투표할 때 제가 사는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당선될 거예요. 제가 나가도 당선될 거고요. 민주당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경상도 출신으로 나가도 경상도에서는 당선되기 어렵죠. 미국에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남쪽 지역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이러한 주를 영어로는 safe state, 안전한 주다 이거예요. 이런 데는 갈 필요가 없어요. 선거인단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처럼 직접 투표를 한다면, 직접 선거를 한다면 단 한 표라도 많이, 한 표라도 얻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전라도 와야 되듯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 표라도 지면은 하나도 못 얻으니까 갈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정해진 주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있어요. 혹시 인천이 그런가요? 인천이 그렇죠. 뭐 올해는 뭐 민주당이 이긴다. 뭐 작년에는 뭐 한국당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영어로 스윙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 경합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주가 독식하지 못하는 주. 그 주를 7개를 뽑았습니다. 올해. 7개 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가 펜실베니아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펜실베니아가 5번째 커요. 1300만 인구의 대표가 19명이니까. 그런데 4번째까지는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누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은 공화당입니다. 딱 쪼개졌는데 펜실베니아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이 표를 잡으려고 여기를 15번, 20번 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면서.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 제가 앞에 놓은 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이렇게 다 이제 10번째, 뭐 12번째 안에 드는 주들인데 요런 주가 왔다 갔다 하는 주예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도 요 주를 계속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다른 주는 볼 필요가 없고 이미 다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거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이론적으로입니다. 인구가 많은 주 1등에서부터 12등 버지니아까지 12개 주에서 단 한두 표씩이라도 이기고 나머지 38개 주에서 한 표가 못 얻더라도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2개 주에서 한두 표씩만 국민도 이기면은 선거인단 281명을 차지해요. 선거인단이 538명이잖아요. 절반이 딱 269예요. 그러니까 270표를 먼저 얻는 사람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12개 주 이기면 281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CNN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260 얼마 7까지 왔다. 이제 270까지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70 딱 도달하니까 끝났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승리 선언한 겁니다. 근데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팍스 뉴스라고 하는 데서는 어제 한 우리 시간으로 3시 4시경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선언했어요. CNN이나 이런 데서는 한참 걸렸습니다.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선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나 이겼다 하면서 승리 연설한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투표에서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이 2020년에 2016년이었네요.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많은 표를 얻었어요. 일반 투표에서. 그런데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앞섰습니다. 4년 전에는 표차가 별로 없었어요. 이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반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 못해가지고 진 적이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서너 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6년 선거, 그 다음 2000년 선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들 부시하고 클린턴 부통령의 돈 고어하고 붙었는데 고어가 많은 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됐다면 우리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참 아쉬웠던 선거라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미국 역사상 최소한 4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왜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가장 잘 됐다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거제도를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역사가 짧아요. 우리들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역사 기술이 얼마예요? 250년밖에 더 돼요? 1776년 치더라고. 그래서 자기네 역사를 엄청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세운 사람들, Founding Fathers라고 합니다. 국부라고 하죠. 국부를 아주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세운 아버지들이 만든 이 법을 우리 후손이 함부로 고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고, 두 번째는 헌법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상원하고 국회가 두 개니까 양쪽에서 3분의 2 이상 통과해야 돼요. 공화당이 원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반 국민들 중에 민주당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막 마련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이 원치 않고 설사 공화당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지사들이 50명 중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 제도를 선생님들한테 기억에 됐던 미리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선거 제도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뭐 기회나마 선거 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게 감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대선
이후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거쳐온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의 기조,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 크게 4번 정도가 있었어요. 4가지. 첫째가 고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립주의. 저희들 학교 다니실 때 멀로 선언이라고 들어보셨죠? 1800년대 중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막 신생 국가로서 계속 영토 확장은 하고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 유럽의 열강들하고 바로 식민지 경쟁을 하려는 힘이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계는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가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유럽하고 식민지 경쟁을 하지 않겠다. 아프리카는 영국, 프랑스, 아메리카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대신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건들지 마라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 미국 뒷마당이다. 이게 고립주의 외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뭘로 다 비난이 막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말을 영어를 쓰는 것보다 이건 뭐죠?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불간섭주의. 우리는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 너희들은 미국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세계 제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게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이기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스페인 무적 함대로 불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대항대국으로서. 근데 미국한테 깨집니다. 1898년. 그래가지고 스페인의 식민지가 전부 다 미국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게 되고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뭐 가사 보험해가지고 뭐 영어 교사를 해가지고 불러온 건 아니겠어요? 그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가 필리핀, 아메리카 대륙에서 큐바,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아직도 그 자치령인데 얼마 전에 선거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죠. 푸에르토리코는 뭐 쓰레기 섬이라 했다가 좀 혼났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가는데 1차 세계대전 아까 이제 중립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중립선언을 합니다. 191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1930년대에는 중립법을 두세 번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죠. 중립은 전쟁의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에만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전시 중립, 일시 중립이고 전쟁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른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한테 기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지 않겠다. 그게 영구 중립, 영세 중립. 그러니까 전쟁이 전쟁 때만 중간에서는 일시 중립이냐. 그 다음 언제든 평생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중립을 표방한다는 영구 중립이냐 이게 두 가지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했던 게 일시 중립이죠. 스위스 같은 나라가 영구 중립이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립주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 사이의 가운데 서는 게 아니라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일본 침략을 받았잖아요. 41년. 이제 직접 싸우는데 중립이 어디 있어요? 고립이 어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최강으로 떠올랐어요.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펴온 미국의 대외 정책이 국제주의입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간섭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세계 경찰을 차임하면서. 전쟁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45년 이후에만 200건 정도 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미국처럼 전쟁 좋아하고 전쟁 잘하고 전쟁 많이 해본 나라가 없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고, 독립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차지했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저희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장모는 빨갱이로 걸려들 같은 거. 미국 자료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인용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걸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죠? 2017년 이걸 취임했어요. 근데 트럼프 때 이제 그 사람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미국 대선에서 이번에 이긴 게 경제 문제죠. 우리는 미국 대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지만은 미국 사람들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질까? 어느 선거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죠. 인종차별 뭐 한다, 성차별 한 일삼다고 하고 트럼프가 경제 정책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도 많잖아요. 해리스가. 그거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안 되게 빠졌거든요. 2019년에 좀 쉬게 이 사람이 이제 중국하고 막 전쟁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하는 전쟁은 아니에요. 무역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터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분야 아주 식상할 정도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 현실이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미국을 보면 딱 그래요. 1941년부터 45년까지 가장 큰 적이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잖아요. 싸웠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디였어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한테 애걸복걸했어요. 대일전에 참여해달라고. 소련이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45년 8월 대일 선전법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미국이 핵무기 2개 터뜨리니까 소련이 이제 웅큼하게 그때야 들어왔다 그러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기획수가 얄타이가 카이로에 때 약속한 거예요. 소련은 지금 유럽에서 독일하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독일이 항복하면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일본전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유럽 쪽에 있는 병력을 아시아 쪽으로 오기는 3개월이 걸린다 이거예요. 독일이 항복한 날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 2개예요. 독일이 항복한 날이 5월 9일. 아시아에서 일본이 항복한 날이 8월 15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5월 9일 끝났고 아시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8월 15일 끝난 겁니다. 5월 9일 끝나고 8월 9일 대일선전포하고 소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2차 세계대전 소련이었고 가장 적이 일본이었잖아요. 끝나자마자 이제 바뀌잖아요.
소련을 적으로 만들면서 일본을 친구로 만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미국하고 일본이 안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로, 오늘 친구가 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중국이잖아요. 중국하고 둘이 싸웠잖아요. 남북한 빼고는 한국 전쟁에서. 53년부터 스탈린 죽고 나서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다툽니다. 그 틈을 타고 미국이 중국한테 접근한 거예요. 소련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72년 첫 정상회담을 하고 공식적으로 79년 1월 1일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원수였던 중국을 친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가 카터 행정부란 말이에요. 회담은 닉슨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터한테 트럼프가 하소연을 합니다. 중국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이거예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1978년 개혁 개방을 하면서 40년 동안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과거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 3, 4년씩 10% 경제 성장한 적이 있어요.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인구 15억 안팎이니까 우리 30배입니다. 3, 4년이 아니고 3, 40년 동안 줄기차게 10%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가 GD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도 명목 환율로 GDP를 계산하면 미국이 약 21조, 중국은 약 14조, 중국이 3분의 2밖에 되질 않습니다. 3등 독일, 4등 일본이 5조 안팎이고 21조, 14조, 5조 안팎. 하지만 IMF에서 따지면 구매력으로 친다면 그게 더 유용하다고 하잖아요. 2014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카터한테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아먹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카터가 한 말입니다. 이걸 인용하세요. 우리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으로 먹고 살았다. 그때가 2019년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미국이 1776년 독립해가지고 지금까지 240 몇 년 동안 전쟁하지 않는 애가 16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미국하고 수교하고 나서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카터가 오해했어요. 전쟁 한 번 했습니다. 베트남. 카터가 그런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한 번도 전쟁하지 않고 모든 돈을 어디서 썼느냐? 고속철도 까는데 썼다. 수만 마일 고속철도를 깔았다. 우리 미국은 단 1km 고속철도 못 깔았다. 전비에 쏘느라고. 이거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한테 전화로 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위크에도 보도됐고 미국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이 자료를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카터가 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국가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재용이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한 말이다. 미국은 248년 역사 가운데서 전쟁을 하지 않는 애가 20년도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국가가 됐다. 자료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45년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군사 동맹을 많이 만들고 지구상에 약 100개 나라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군사 동맹을 그만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중국은 군사 동맹을 맺지 않고 경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구상 약 200개 국가 가운데서
중국과 교역을 1순위로 삼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나라 150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국하고 92년 수교했어요. 10년 만에 한중 교역 규모가 한일 교역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03년이에요. 2004년에는 한중 교역 규모가 한미 교역 규모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중국과의 교역 액수가 미국과의 교역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중국은 그런 식이에요. 경제적으로 우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제1 무역 상대로 삼는 나라가 지구상 200개 국가 가운데서 150개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은 나라가 100개다. 비교가 되죠. 군사력으로 지향하는 나라, 경제력으로 지향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은 군사 동맹을 중시하고 세계 경찰력, 그게 이제 해외 전진 배치라고 그래서 아시아에 10만 대군, 유럽에 10만 대군이 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유럽에 10만은 이제 나토인데 독일이 가장 많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한국이잖아.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대략 아시아에 10만 전진 배치, 유럽에 10만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1991년 소련이 붕괴돼 버렸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다듬어야 될 때라고 거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미국과 경쟁하던 나라가 없어졌고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세계 경찰로 할 필요가 없다. 하고 공산주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세계 경찰을 하지 말고 우리 미국 내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복지를 좀 신경 쓰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고립주의입니다.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는. 하지만 국제주의파들은 뭐라고 했느냐.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 무역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미국은 세계적으로 팽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국제주의 노선을 걸었어요. 고립주의를 외치자면 정권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45년부터 2000년, 2010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라는 괴짜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사업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대선 공약을 내걸면서 바로 이 고립주의를 내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립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뭐 트럼피즘, 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는 이건 잘못됐어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어느 나라 치고 대외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네 나라 국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네 나라를 우선하지 않는 대외 정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 예외가 있다면 윤석열이죠. 근데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바이든이 정권 잡든 트럼프가 정권 잡든 미국 우선주의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한테만 미국 우선주의한다. 그건 참고는 잘못한 겁니다. 우선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우정, 애정, 의리 같은 게 중요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 근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딱 그거 한마디 보고. 그리고 나토 경시하고 군사동맹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국한테 경시한다고.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했고. 왜 그런 연합훈련을 하느냐? 돈 많이 들어가게.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했고. 그 정책을 보면서 제가 트럼프한테 빠져든 겁니다. 그래. 바로 네가 성차별, 종교차별, 인종차별을 일삼는 개망나니 같은 놈이지만은 전쟁을 단 한 번이라도 안 하겠다는 가치 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선동가가 됐습니다. 미친놈이 됐어요. 미국 와싱턴에 가서 그런 강연을 했으니까요. 국회에 가서 그런 강연을 하고. 제가 이런 이유를 얘기했더니 국회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럴싸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럴싸해? 그래야지. 근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트럼프 초기에 얼마나 전쟁 보조됐습니까?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한다. 트럼프가 뭐 핵단추 김정은이가 핵단추가 했다는 거 트럼프 내 핵단추는 더 크다 이러면서 코피 흘리기 작전을 뭐 쓴다든지 뭐한다 좀 했거든요. 그때 제가 거의 전국을 돌다시피 강연을 했어요. 전쟁 안 일어납니다. 큰 소리 쳤어요. 트럼프의 협상술입니다. 이 협상술을 바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adman Theory.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하고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 브링크맨십이라고 이게 부딪힌 거예요. 저는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 이 지구상에서 이길 나라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태권도 8단, 유도 8단이 뭐예요? 목숨 내걸고 돌멩이 던지고 유리창 까고 하는데 깡다고 맞추고 싸울 때는 잃어버릴 게 많으면 몸을 사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네 나라 전쟁터지면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자기네 국민이 한 명이라도 죽는 거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수백 번 전쟁했다고 정작 해외에서 미국 안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유럽에 10만 나가 있고 아시아 10만 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공격을 당한 게 딱 처음 한 번이었어요. 2001년 9.11 테러. 전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1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 대신 이건 협상 전략인데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건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면 내가 미친놈 역할을 하면서 미친놈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그런 식이었어요. 사람하면서. 여기 당할 사람 있어요? 정자는 우리 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미친놈처럼 있는데 상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가자 우리 양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30대 트럼프 타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뉴욕에다가 30대에 물론 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게 많이 있지만 김정은 브레이크맨식은 뭐예요? 절벽까지 가는 거예요. 둘이 깡 가는 겁니다. 같이 떨어지자고. 같이 떨어지자고 하는데 응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가 가진 게 많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못 때려내겠다. 나 그냥 다 포기했어 하면 뛰어내리겠죠. 북한은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졌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북미회담이 벌어진 거예요. 북미회담이 벌어지니까 야 이재명이 말이 맞았다 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또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때 앞으로 북미 수교가 될 겁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노벨상 받을 겁니다. 문재인이 그때 참 많이 재밌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노벨상 받고 싶지 않냐 했더니 노벨상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한테 주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됐다. 저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물러서 탈입니다. 저는 그 노벨상이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재선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징검다리로 하든 뭐 하든 3선은 안 됩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4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루스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을 극복해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간 사람 아니에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번 하고 나서 법을 고쳤어요. 2번만 하게. 건너뛰어서 나든 연극받은 2번 넘게는 못합니다. 트럼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2번째 임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뭐 실적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노벨 평화상. 2017년부터 얼마나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노력한 줄 아세요? 노벨 평화상은 1년 전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저는 추천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화학자로서 서울 촛불 시대를 노벨 평화상 추천했는데 안 됐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현직 국가수반, 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 현직이라 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추천권이 없어요. 현직. 대학 교수들 중에 추천권이 있습니다. 역사학, 정치학, 평화학 교수들. 트럼프가 일본 아베한테 자기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더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추천을 했어요. 그 정도로 노벨 평화상에 목을 내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끝내고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은 걱정 못해요. 자기 사회가 유대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스라엘 중재를 잘 해가지고 중동에서의 전쟁 끝내고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 아직 안 끝나고 있잖아요. 종전 북한하고 수교하면서 한다면은 노벨 평화상 받을만 하지 않겠어요? 노벨 평화상은 이미 정치화했습니다. 미국 정치 영향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오바마가 2016년인가? 2010년이죠? 10년 했던 2008년인가요? 2008년 맞네요. 취임하고 나서 2009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비핵화 뭐 하면서 미국 한국 하나도 안 줄이면서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효과죠. 얘가 좀 딴말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이 집권했잖아요. 다시 국제주의로 간 거예요. 바이든 때 어떠한 정책이 펴졌습니까? 동맹 중심. 특히 우리 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박근혜 때 위안부 협정 왜 맺은 줄 아세요? 돌이킬 수 없는 위안부 협정 2015년이었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입니다.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한 게 2016년부터, 1996년부터예요. (97년) 안보정을 바꿔가지고 대만을 명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입니다. 일본 아베의 목표가 보통 국가가 되는 거였죠. 일본은 비정상 국가예요. 왜냐하면 평화헌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군대를 갖지 못합니다. 군대라면 다른 나라 침략도 하고 공격받으면 방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나갈 수 없고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 방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방어,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정상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게 아베의 꿈이었잖아요. 그 아베를 부추긴 게 미국입니다. 니들도 군사력을 제대로 가져라. 그래야 중국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하고 손잡았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으르렁거렸어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이 손잡게 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게 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한 게 2005년입니다. 한미일 붙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동맹을 강화하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손잡아. 미국이 일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한국과 또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뭐 위안부 문제가 어떻고 역사 문제가 어떻고 독도 문제가 어떻고 맨날 삐그덕거리니까 얘들 싸우지 마라 해가지고 1965년에 중재했던 게 한일 그 정상하고 5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위안부 협정 돌이킬 수 없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그 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일 간에 다시 군사정보 보호 협정도 맺고 지금은 바이든 때 워싱턴으로 불러가지고 셋이 손잡고 동맹을 나가자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워싱턴 회담이라고 하죠. 작년이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이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죄악을 맺을 거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건 그냥 우리 안보를 위해서 좋다 그래요. 그럼 그에 맞서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우리는 중국, 러시아 겨냥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강하고 막 하는데 그게 참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대외 정책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신냉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시 때 그게 바로 바이든 때 그게 바로 최고조로 말했죠. 한미일 동맹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나왔던 게 뭐예요? 아시아 태평양 전략입니다. 또는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고 하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미일이 중추가 돼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는 거였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양에서 인도 호주, 태평양에서 한국, 아주 일본, 미국, 한국 빠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쿼드라고 하죠. 근데 윤석열도 이게 못 들어가서 안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바이든 정부 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어떤 고전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내건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가치동맹이라고.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동맹이라는 동맹이라는 건 군사동맹이에요. 군사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근데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고. 이게 바이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바이든하고 둘이 싸우다가 바이든이 나이 몇 살 경무가 앞두고 그냥 노쇠하는 바람에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 해리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죠. 저는 지난 트럼프 4년하고 바이든 4년을 살펴보고 물론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으니까 유효하죠. 그 다음에 2024년 공화당 정강하고 민주당 정강을 비교해보고 제가 그 자료 다 드릴게요. 원문으로. 요즘은 뭐죠? 구글 번역해가지고 돌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2024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트럼프가 7월에 했고 해리스가 8월에 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늘 그 얘기해 줄 수 있냐 해서 마음대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가 보여주시겠어요? 트럼프 집권, 해리스 집권 제가 정말 설명했고요. 또 나왔죠. 쭉 올려보세요. 이 자료는 나중에 이게 좀 미리 프린트해서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여기 수락 정당 정책에서 정당 정책은 그냥 당에서 이제 세웠는데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세한 내용 빠졌고 특히 공화당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공화 당원들도 우리 핵심 당직자들도 제대로 읽지 않을 뭐 서류 20, 30페이지 만들면 뭐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신 자기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최장 시간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수락 연설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후보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핵심이 우리는 전쟁하지 않았다. 전쟁 없었다. 하기는 했다. 우리가 공격을 받아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 더 이상 개입 안 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2번,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정책 못하는 사회정책 그냥 다 무시하고 오로지 전쟁 초점 맞추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 제국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것과 손뼉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미 제국주의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수락 연설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핵을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좋은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가까이 지내고 있어. 나 김정은 좋아한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협상할 거다. 그도 아마 나 기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대목이 많아요. 후보수락 연설에서. 우리나라 언론에는 잠깐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원문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원문에 나온 대목. 이거 당선 연설이고 있고 위에. 해리슨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나토 중시하고, 쿼드 중시하고, 지금까지는 안보 협력기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놈을 왜 만나냐?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독재자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는 워낙 미친놈 같은데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에 절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뢰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후보 수락 연설에서부터 정황적인 모든 정책까지 5번, 6번 강조하는데 전쟁 안 하겠다. 나 때는 전쟁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해봤고 다시 하겠다고 하고 김정은 좋아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하고 김정은 그런 놈하고는 대화조차 안 해. 상대 안 해.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어제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기 전에 플로리다 자기 별장에 가가지고 바로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 한 2-3줄 나왔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끼기만 하니까. 선생님도 웬만하면 한번 보세요. 미국 뉴스. 보기 쉽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다 바로 연결됩니다. CNN.com 하면 CNN 그냥 쭉 나오고, 뉴욕 포스트, 뉴욕 타임스, NYTimes.com 하면 뉴욕 타임스 바로 나오고, 워싱턴 포스트.com 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나오고. 전문을 제가 거기서 바로 읽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전문 내용에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바로 어제 한 말이에요. 그 후보 수락 연설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 표기를 해놨습니다. 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현대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가 어땠으면은 자기가 전쟁하지 않은 최초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난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제가 해놨는데 번역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수록연설 어제 당선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공화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4년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계속 되풀이해요.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멈출 거예요. 이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친놈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사람만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당장 주한미군 과미비 분담 10배 올리겠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당선과 아울러서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칼럼을 내보냈대요. 오늘 저 신문 하루아침에 10몇 가지 봅니다. 가장 먼저 조중동 봐요. 조중동. 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스야, 통일뉴스까지 쫙 보고, 이제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까지 보고 사설만 대충 보죠. 1시간이면 끝납니다. 조선일보 오늘자 칼럼에 나와 있대요. 트럼프 당선에 맞춰가지고 우리 국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야, 이 새끼들이 말하는 제 입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국격에 맞는 준비가 뭘까? 우리는 그만큼 경제력을 갖췄으니까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해달라는 인상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비위 맞추는 거예요. 저는 2016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주한미군 역할이 1990년대 초부터 바뀌었습니다. 소련과 냉전을 치르고 있을 때는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으면서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91년 소련이 무너지니까 우리 남한에 있던 핵무기 전부 다 가지고 가면서 우리 남쪽 땅에 핵무기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1958년부터 91년까지. 주한미군의 성격을 이걸 군사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전투가 필요한 것에 달려가게 해외로 나가겠다 이겁니다. 주한미군이니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평택으로 옮긴 거고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목표라면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갑니까? 서쪽 강화도에서 동쪽 천호까지 쫙 휴전선 따라서 배치돼야 되겠죠. 가장 큰 역할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부 문서에는 주한미군은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유지돼야 됩니다. 북한이 남침을 막는 것이 주한미군의 목표라면 왜 통일된 뒤에 있어야 돼요?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전을 거부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유엔에 가가지고 2018년, 19년, 20년인가 3년 연속 종전 선언을 호소했어요. 평화 협정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것들어서 자기도 종전 선언 반대한다고 나왔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버리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있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법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겁니다. 북한하고 전쟁이 끝나버린다? 그럼 여기 남아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나가야 돼요.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남아있어야 돼요.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북한이 계속 깡패로 남아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발해줘야 돼요.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보수라고 하는 보수가 아니죠. 수꼴통. 이 사람들은 종전 반대하잖아요. 왜 그래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주한미군이 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적하고 수단이 바뀐 거예요.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수단입니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평화하고 통일이에요. 그런데 수단을 위해서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우리 집권 세력이나 보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똑같이.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내가 머니머신이라고 불렀던 한국에 대해서 한국도 그런 경제력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12등이잖아요. 경제력이. 끝나면 그 10배 더 내라. 근데 윤석열 같으면은 10배 많으니까 한 9배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한 70, 80% 정도면 이제 잘했다고 성과가 낼 거 아니에요. 100원 달라는 거 80원 줬다고. 그럼 우리가 좀 자주적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주한미군은 북한이 남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고 미국의 안보 때문에 있는 거니까 니들이 100% 주둔 비용을 내든지 그게 싫으면 나가라. 당신 주한미군 철수하기 원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가라는 말은 안 할게. 그 대신 니들이 돈 내. 돈 내기 싫다면 데리고 나가라. 우리 돈 못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으려면 윤석열 먼저 끌어내려야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재명 교수님 푸틴의 목표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아직도 나토가 지금 자세를 맞추지 않고 있고 금세 끝내겠느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협상하면 충분히 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더구나 윤석열이 지금 뛰어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들겠죠? 이것만 합시다. 제가 오늘 저 익산까지 안 가고 인천에서 잘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입장을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푸틴이 침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전쟁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이 됐어요. 소련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찬성했습니다.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가는 것도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나토라고 하는 것은 1949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으니까 나토도 해체되리라 생각했는데 나토는 계속 팽창해 왔어요. 91년 때 소련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련한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90년대 말부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과거 동유럽, 소련의 맹방들을 나토에 편입시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소련의 일원이었던 나라들까지 나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조지아 끌어들이면서 조지아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 나토 편입시키려고 했고요. 동유럽의
미사일 배치했고요. 2014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쿠데타에 연루된 사람 하나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사람 국방부 차관으로 세워놓고 조역이었던 사람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2021년 부시 바이든 정부가 출마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무기, 첨단 무기 제공하면서 대폭 군사 지원했어요. 나토 연합훈련을 러시아 통 및 흑해까지 가서 훈련했습니다. 미사일 배치도 증강하고요. 푸틴이 참다 못해 2021년 12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적병적에 군대를 이미 배치시켰어요. 미국한테 3가지, 5가지 요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시키는 것 중단하라. 중립국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또 중립이 나오죠. 두 번째, 동유럽의 미사일 배치 중단하라. 흑해까지 와서 연합훈련하는 것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 한 5가지가 됐어요. 바이든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2022년 2월 침공했습니다. 90년대 초에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까지 3,000km입니다. 3,000km면 1억 인치입니다. 1인치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1억 인치로 나갔어요. 여러분이 푸틴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전쟁 시작되자마자 러시아하고 젤렌스키 푸틴하고 협상 벌였습니다. 거의 휴전협정 맺을 뻔했어요. 미국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젤렌스키가 할 수 없이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휴전을 반대한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문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살상이 빚어지더라고, 어떠한 파괴가 일어나더라고, 미국은 관계없습니다. 미국 국민만 안 죽습니다. 러시아한테 코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리드하게 해가지고, 위큰, 약하게 하는 것이 미국 목표입니다. 그래서 질질 끄는 거예요. 휴전하지 않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실패했죠. 이미.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유럽의 경제 성장 앞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미국이 가장 믿는 쿼드, 중국을 현재하기 핵심이죠. 일본, 미국, 태평양에서, 인도양에서, 인도, 호주. 인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쿼드의 일원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심인 브릭스 일원이에요. 지금 브릭스 신청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터키도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 가까운 동맹이 나토 일원입니다. 나토 일원이면서 중국, 러시아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외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곧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도 이제 더 이상 전쟁 얘기 못하겠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가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전쟁 끌어들이면은 탄핵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물건을 담을까. 그럼 우리가 과연 중립을 지향할, 자주 외교를 지향할 힘이 있느냐? 과거에는 선생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새우였습니다. 미국이나 소련 같은 거대한 고래 밑에서
지금 우리 위상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력 세계 12등 안팎입니다.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1, 2등 지금 후퇴했어요. 그래서 14등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10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평균 12등. 200개 국가 가운데서 12등 톱 6%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한국 군사력 5등, 6등 왔다 갔다 합니다. 지구상 200개 국가 가운데서 군사력 6등, 최상위 3%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국력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하드 파워가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연성, 소프트 파워, 문화력과 기술력입니다. 우리 문화력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K-팝, 한국 영어, 기술력, 반도체가 지금 최고라고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 최고잖아요. 그러면 하드 파워에서 군사력, 경제력 세계 6%, 10% 안에 드는 나라, 소프트 파워, 기술력, 문화력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 이런 나라가 아직까지도 미국 없이는 못 살겠다고 미국에 의존하고 종속돼야 될까요? 우리 세월은 절대 아니고요. 돌고래는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이러한 힘을 갖고 미국에 대한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침 트럼프가 전쟁 안 한다고 그러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잘됐다 데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식구로 만들면 되죠. 북한 핵이 무섭다면 그렇잖아요. 전쟁을 끝나지 않으면서 북한을 잡고 악으로 돌리지 말고 전쟁을 끝내면서 식구로 껴안으면 되죠.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한한테는 훈련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하면은 그냥 정례 훈련 로맨스. 북한이 그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쏘면은 불륜이 되고 그냥 고발이 되는 거죠. 우리 국력 그만큼 커졌으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 종속 없이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평화를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90분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가 오늘 마침 인천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뒤풀이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끝나고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하고 난 이거 꼭 질문하지 않으면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표는 아까 아니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안 해줘서.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공화당이나 그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 별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중에서 근데 거기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 기존의 입장을 둘 다 뺐거든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지는 좀 궁금해서요. 우리 남쪽 언론에 많이 나오대요. 네. 비핵화가 왜 빠졌다고. 저는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 어떠한 그 추정을 말씀드린 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공식 외교 문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공부를 해왔어요. 미국이 그런 걸 빼면서 우리가 왜 뺀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제가 또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한테 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뺐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이쪽에 뭐 끈이 있다는 걸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뭡니까? 남북 전역에서 핵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거죠.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의 핵무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네. 주한미군이 58년부터 91년까지 우리 땅 위에 핵무기를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육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91년에 나갔어요. 하지만 해상에는 항상 있습니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라든지 함정이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행위로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가 꼭 북한 비핵화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저 여기는요 굳이 있는데 뺐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그게 뭘까 추정을 해보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저 아까 뒤에 서 드신 분, 아까 선생님과 꼭 질문할 거 있으시면 뒤풀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오늘 토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자료, 저도 다시금 이걸 프린트해서 드릴까 싶었다가 이게 요즘 자꾸 종이만 쓰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안 썼는데 저희가 우리 회원 방에다가 이 파일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우리 회원이 아니신 분은 뒤에 회원 가입서가 있어요. 물론 회의 가입서에 후원금 얼마나, 회비 얼마나 거량이 있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꼭 돈이 기여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무한테도 보조금을 하지 않고 회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면 좋지만 쓰셔도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물론 회계가 연락을 하면 할 겁니다. 돈 안 내실 겁니다. 어려워서 못 내면 할 수가 없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본주의 지배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지금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10,000원 내고 10만 원씩 내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그 메일에 저희 토론으로 참 카톡방에 올릴 수도 없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손 드시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오늘 이민우 대표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질문 답이 나오셨고 저한테 이민우 대표가 오늘 질문하셨잖아요. 비핵화 하는 부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는 교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한 새벽같이 쓰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윤석열 뗄내리는 글을 쓰셨습니다. 뗄내리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우리 방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있지만 좀 디테일한 얘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작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한국 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세요. 중립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3개 단체 정도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중추사라는 단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서 올해 6월 달에 만들어진 중립코리아 국제연대라고 아까 하늘 스님 소개해 주셨던 이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임상훈 교수님께서 대표로 그러신다고 해서 마침 이 포럼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설명 소개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 좀 그리고 이제 이따 마치자마자 지역에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해 주시면. 네, 여러분 인사합니다. 중립화 이재봉 교수님께서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중립화가 뭐냐 이 얘기에서 얘기 안 하고 선임 스님이 노력하는 것은 중립화 추진단체가 그게 3개 있는데 인천에서 발족합니다. 이 단체 인천은 무슨 도시입니까? 국제 도시가 되겠어요. 글로벌 시티니까 중립화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 막상 될 때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안짝과 바깥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천에 본부를 두고 이 단체가 노력하는 것은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이재봉 선생 강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중립화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트럼프가 북한이랑 친하겠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이라도 자기의 개성은 반영이 되겠지만 둘러싼 세력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북한과 화해를. 못하니까 결정적인 어떤 빌미를 줘야 됩니다. 트럼프한테. 북한과 다시 재화해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자기 부하 볼튼, 네오콘 아시죠? 그놈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대판을. 그러나 책임은 트럼프죠. 그 판이 깨지고 김정은이 70시간 기차 타고 와서 70시간 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선한 의지를 갖고 김정은한테 야 우리 다시 테이블에 앉자면 김정은이 다시 앉자 그러겠어요? 앉는 조건 하나입니다. 김정은. 하노이에서 얘가 발로 발로 치고나고 그거 다 올려놓고 이제 얘기 시작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는 미국의 그 강성 전쟁 세력에게 또 할 말이 없어져요. 북한 다 먼저 갖다 주고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 저희가 자주적으로 운동을 하고 국제연대에서 할 일은 트럼프한테 빌미를 줘야 돼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잃지 않은 채 군사적으로 빼고도 어떻게 영향을 안 잃는 방법이 뭘까? 즉 미국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반미하지만 아시아 대륙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특히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그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군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형님, 미국 형님, 트럼프 형님 군사적으로 빼서 군사비도 안 들고 좋잖아요. 북한을 친합시다. 행복이 더 이상 진전 안 시키고 그 대신에 경제적으로는 이 한반도에서 이익을 취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반도를 중립화해서 여기서 영구 중립화, 전시 중립이 아니라 영원히 중립을 보장해서 국제를 보장해서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미국도 항목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번영하는 게 있습니다. 평화를 가지고 미국 군사비 안 들이고 이 빌미를 트럼프한테 줘서 아까 제가 하노이에서 발로 차고 와서 김정은이 속상해 있는 것을 갖고 가서 꼬시게 되는 이런 빌미에서 중립화가 드디어 트럼프의 집권으로 하나의 답이 된다. 그것까지만 너무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천에서 지난번에 가옥학 호텔에서 아마 출범 지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지역에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 워낙 핫하잖아요. 내일 5시에 부평역 광장에서 윤건희 정권 규탄 및 윤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천만인 서명 대회 인천 군부 발대식을 합니다. 민주당이 시작을 했는데 시민사회와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몇몇 사람들 안 할 없어서 저는 시작합니다. 5시에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서부터 쭉 연상선상으로 있는 시국대회가 인천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성재 대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재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인천에도 지금 중앙에 민요총을 중심으로해서 전국 민중행동, 국민모연대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비상시국대를 포함해서 제 시민사회 역량 그리고 기초민주주의 하나로 모여서 윤석열 퇴진운동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미 조직된 데도 있고 아직 정식 조직으로 발족되지 않은 것은 준비 단계인데 인천도 준비 단계인데 다음 주죠. 10월 14일 날 1차 대표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조직을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21일 날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은 11월 30일 날 현재는 부평역 중심으로 해서 한 3,000명 조직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수요일 날 1차 시국대회를 했는데 그때 애초에는 한 500에서 600명 표를 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이번엔 10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지역 차원에서 첫 번째 윤석열 퇴진 치국 대행진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윤석열이 김건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강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엊그제도 중요한 강의가 있긴 했었는데 2차로 김병상 신부님 다 아시죠? 인천에 지금 가장 존경받는 개인적 시민사회로 올라오신데 2000년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병상 신부 김명사협회가 올 초에 만들어져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 김병상 아카데미를 만들겠다. 그래서 김병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젊은 층에게 우리 사회의 역량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을 제공하면서 이후에 역할할 수 있도록 젊은 층들을 키워가자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 홍보의 일환으로 내년도 이렇게 할 테니까 좀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달라는 차원에서 올해 2회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제 11월 4일 날 1차로 윤홍식 교수 강의가 있었고 12월 2일입니다. 월요일에 하는데 우리 요새 잘 아시는 전우영 교수 있으시죠? 아시죠? 네, 전우영 교수님을 모셔서 뉴라이트의 부산과 한국사회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주한 오동성당 아마 본당에서 될 것 같은데 그제 윤홍식 교수의 강연은 원래 본당에서 하려고 해다 자리를 바꿔서 교육실에 100여 명 정도 오셨어요. 최근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한 강의 중에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12월 2일은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일 그때 윤홍식 교수님 강의를 들은 분이 여기 우리 정찰 대표님, 윤민 대표님 몇 분 계시는데 정말 많은 충격과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활동해 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 물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정치개혁 인천 시민행동에서 조만간 이 교육들을 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직하자, 준비하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으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모셔서 윤홍식 원래 이남의 사회복지학 교수시거든요. 저도 강의를 조직하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실지 내용을 잘 몰라서 일반적으로 이 사회 빈곤 문제 얘기를 하시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정치가 뭔가 한국 사회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은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복지 좀 늘리면 우리 사회가 나아질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그 강의를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관심 갖고 계시다가 강의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광고 저희 생평 포럼 12월달 포럼은 12월 5일이죠. 12월 5일. 아직 그 강산 결정 안 했는데요. 한 2번 정도 섭외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을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정을 해가지고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윤 교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 그분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저희 생평에서 한번 모시겠다고 했는데, 정치개혁 시민행동에서 한번 모신 내용을 놓고 검토를 좀 해서 우리를 좀 더 특화해서 저희들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회복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보편복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불평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참 머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반대하거나 우리 생각을 좀 뭐랄까
그냥 그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꽤 많겠다 싶어서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 특히 인천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여러 차례 해도 좋겠고, 대신에 그 단체들마다 50대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면, 저희 회원들이 되셔서 저희 방에다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다 주시면 저희들도 하는데 좀 더 편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기대해서 보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광고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